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얘기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은 없는 것일까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홍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계속된 대책들이 나왔고 또 5.10 네네. 대책까지 나왔는데 시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소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대책은 바로 세제 정책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5.10 종합대책을 평가해 보면은 뜸만 잔뜩 들이다가 결국 밥이 타버린, 즉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빗장이 더 튼튼해져 버린 안타까운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로존 위기감과 글로벌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부동산 거래량과 시세도 뚝 떨어지는 등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세제 정책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부동산 도시연구원에서 전국의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4%가 세제 정책에 대한 개선, 그중에서도 특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완화를 뽑았습니다. 조세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이른바 거래세의 항목은 부동산을 사고 파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캐시아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양도세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요.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건가요? 네네. 현행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항목으로 실질 양도 차익에 대하여 2년 이상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200만 원까지는 6%,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3억 원까지는 35%, 그 이상에 대해서는 38% 누진 과세하게 됩니다. 네, 양도세와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도입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8일 3주택자 60%, 2주택자 50% 등 다주택 중과세 폐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시장 침체 상황이 지속돼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어졌고, 중과제도를 없애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인 이상 투기적 거래가 재현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관계에서는 그 시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방안들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도입 여부는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와 또 취득세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네.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일부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이 아주 컸었거든요. 다시 도입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게 취득세 관련된 세금은 지자체로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나 취득세 관련된 내용에 프로티지가 높아감으로 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날 경우는 지자체 소득이 되겠습니다만은 거래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취득세마저도 감면 혜택이 없으면은 더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에서도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완화는 매도 물량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보면은 취득세는 매수 물량을 좌우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5.10 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큰 핵심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게 하나의 큰 미흡된 점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세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보유세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보다 완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법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보유세 관련해서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가뜩이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보유세 증가에 따른 아니면은 기존 보유세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고 있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완화함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안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11.24% 정도 되고요.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7.9%로 OECD 평균 1.9%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세제 운영의 기본 방향이고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은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는 한시적이라도 보유세인 재산세의 완화를 고려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다주택자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일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 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융 쪽에서는 역시 총부채 상환 비율 DTI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이 DTI가 지금은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1,000조 원에 가까운 가계부채를 생각할 때는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과 좀 팽배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만약 완화가 된다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DTI 규제 관련돼서 제가 뭐 언론에 칼럼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반복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DTI 규제 그 완화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아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가계부채가 440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1,000조, 1,000조를 만 원짜리로 펼치게 되면 달을 19번 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DTI 완화가 가계부채를 더 증가시킬 것이라는 그런 공식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DTI 규제보다는 주택 실수요자 한해서 DTI 규제 완화라든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보완책과 함께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여야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세제와 금융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밖의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어떠한 해법들이 나와야 좀 시장에 약효가 발휘가 될까요? 예, 저도 이제 부동산 한 전문가로서 이곳저곳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책도 저술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을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전 국민의 약 20%에 해당하는 930만 명 정도가 부동산 관련된 산업의 생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국민들 대부분이 고통이라는 수렁에 더욱 빠지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시장 침체로 서민들이 특히 고통이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해가지고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신불자로 전략하는 일도 이제는 비일비재합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이 실효성이 있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면은 계속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발표되는 대책들을 시장에서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 또 묘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이슈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부동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800조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효과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가 좀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 매입 바람이 거세지면서 한 가구 이상을 5년간 임대 세액을 받는 민간 임대 사업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 수가 약 3만 9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2010년도 말에 비해서
13.8%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안정적 수익 구조 마련을 원하는 투자자들과 정부의 임대차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및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임대 사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자 수가 늘어난 만큼 또 등록된 임대주택도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수 역시 전국 총 27만 5천여 가구로 지난 2007년도 이후 최대 증가폭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2004년도 약 18만 5천여 가구에서 2011년 약 27만 5천여 가구로 7년 만에 약 9만 5천여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 약 27만 5천 호를 면적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가 약 12만 3천여 호, 전용 40에서 한 60회배 제곱미터 이하가 약 11만 2천여 호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가 전체 임대사업용 주택의 85.6%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약 2만 9천 호였으며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은 약 1,700호에 불과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선호 현상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소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자가 급증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대 사업자들이 실수요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구하기도 수월한 그런 소형주택 위주로 임대 사업에 이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집을 구입해가지고 속속 임대 사업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책도 한몫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지난 2010년도에 8.29 대책에서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등을 발표했고 2011년 1.1 전월세 안정 보완 대책에서는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세제 지원 대상 서울 임대호수가 5호에서 3호로 바뀌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한 2011년 8.18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에서는 수도권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요건 중 임대호수를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1호 이상으로 추가 완화했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가 많이 늘어난 원인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오피스텔도 이제 매입임대 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시장의 영향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오피스텔 공급 관련해서는 10년 이전부터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요 근래는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대세다 보니까 오피스텔 관련해서도 이제 분양을 받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근래 정부에서 발표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오피스텔이 투자의 1호 대상 정도 관련으로 이제 뜨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정부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좋은 호재 조건으로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 커지면서 공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의 주택 임대 사업자의 급증 속도로 본다고 하면 네네.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시장으로 인한 뭐 부작용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근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투자 1호 상품일 수도 있는 이 오피스텔로 이제 증가가 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들이 좀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원룸형 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 건설이 이제 붐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쉬운 임대 수익만을 쫓아가지고 우죽순으로 난립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부작용으로 수익률 감소하고 경매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주의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철저히 임대 수익률 위주로 접근해야 되고 이를 위해 주변 시세 조사가 선행돼야 됩니다. 또한 주차 여건과 관리비 부분도 세입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몰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부작용으로 경매 물건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경매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고급 주택도 경매 시장에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유명 인사 소유의 주택도 많다고 하는데요. 고급 주택 얼마나 경매에 나왔는지 시장 상황 알아보면서 경매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시장의 고급 주택도 상당하다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볼 수 없었던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최근 고급 주택도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 영향권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국내 최고가 주거단지인 삼성동 아이파크도 경매 시장에서 단골 지금 손님이 되고 있고요. 최근 집주인이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붙여졌지만 195제곱미터는 두 번째 유찰이 되고요. 세 번째에서야 겨우 낙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9년도 최고 매매 가격이 3.3제곱미터당 7,700만 원과 비교하면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다 하는 수준에 이르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또 최근 웬만해서는 경매에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인 평창동과 성북동에서도 고급 주택이 경매장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평창동과 성북동 소재의 단독주택들은 부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어 아니면 경매장에 나오기가 상당히 드문데 최근 경기가 어려우면서 이와 같은 상징성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유명인들의 주택들도 경매 시장에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의 주택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이제 아시는 분들이 경매 시장에 이제 나오시게 된 상황을 맞게 됐는데요. 극심한 주택 시장 침체 속에 재벌 회장과 유명 연예인들이 고급 주택도 지금 경매 시장에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성북동 자택이 1,901억 원 때문에 강제 경매에 나왔고요. 지난 4월 전 성지건설 회장의 성북동 자택도 경매에 나왔지만 유찰이 되었고 개그맨 출신 감독 심영래 씨도 영화 제작사로 나서면서 지게 된 채무 등으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는 타워팰리스가 경매에 나왔습니다마는 두 번 유찰되고 7월 5일 그러니까 어제도 유찰이 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고 인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고급 주택들이 경매 시장에 계속 나오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뭐 고급 주택도 이런 불황의 시대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고가 주택들이 줄줄이 경매에 나온 이유로는 여러 가지 복합된 이유들이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주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장기에 따른 영향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극심한 주택시장 침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고급 주택이니까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나와도 좀 가격이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좀 거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가 주택은 가격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 접근이 상당히 이제 어렵고 고급 주택이 경매 시장에 나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낙찰이 이제 쉽지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크가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좀 올리면은 먼저 최근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고액 자산가들도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경매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고
둘째는 고급 주택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낙찰 대상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최근 경매 시장도 소형과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이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급 주택들은 입지와 희소 가치는 있지만 황금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낙찰이 쉽지 않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뭐 고급 주택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매 시장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 경매 시장도 최근에는 좀 인기가 한풀 꺾였다고 합니다. 어떤 매물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떤지 살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 부동산 경매 낙찰 건수가 2011년 3, 4분기 때 14,000건이 올해 1분기 때는 약 7,100건으로 최근 경매 시장의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약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경매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고요. 잘못해서 경매에 달려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황기일수록 경매 시장에는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서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지만 그에 따른 좋은 물건을 고르는 일은 더욱 어렵고 낙찰을 받은 뒤에 제일 중요한 시세가 더 떨어져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것도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주상복합 아파트, 고급 주택, 중소형 빌딩, 상가 뭐 다양한데요. 줄을 이루는 것은 그래도 일반 아파트로서 조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폭탄을 감당하지 못하고 속속 경매에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구입한 하우스 푸어, 레버리지 푸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채무 상환 능력이 최근 한계에 도달되어 있고 설상가상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마저 중단되니까 손절매 등으로 처분하려고 해도 방도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매 시장의 전망은 현재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하반기는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원리금 거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 하반기에도 경매 물건이 계속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매 시장에 물건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네. 그중에서 좀 알짜 물건을 고르는 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유의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모 언론에 이제 칼럼을 경매 관련해서 일부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뭐 학원이나 아카데미나 기타 이제 학교에서조차도 경매의 가장 중요한 게 권리 분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매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권리 분석은 기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장에 오신 분들이 권리 분석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익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경매를 받고 나서 향후 시세가 조금 변동이 있더라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는 발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그것이 바로 경매의 수익률과 직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매는 곧 발품이다. 첫째도 발품이고 둘째도 발품이고 마지막도 발품이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해야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이 경매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든지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야가 이제 필요하고요. 이전에는 습과 나무를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뭐 습만 강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 근래는 습, 나무 관계없이 전부 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언제 경매에 참여하시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흐름이나 현장 조사, 권리 분석, 입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해서 판단해 하셔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김홍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RT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